반대로 생각합니다. 그거는 뭐냐면 만약에 그분들 그런 이야기를 하신 분들이 많이 그 비대위원장이 많이 나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의총장이 매번 나온다라고 하면 어떻게 이야기를 할까요? 국회의원도 아니면서 의원들이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막기 위해서 거기를 들어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분들은 기본적으로 의원총회이기 때문에 의원들이 모이는 게 저는 맞다고 봐요. 당대표는 당인 것이고 원외, 원내를 다 총괄하는 것이고 원내에서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는 의원총회는 의원들만 모이는 게 맞죠. 만약에 그렇다고 이야기를 하면은 원내 지구당 위원장들도 그럼 다 들어와야 되죠. 근데 그거는 제가 봤을 때는 일단 원칙적으로 안 맞는 거고 당대표가 만약에 거기 와서 이야기를 많이 하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뭐 예를 들면 쓴소리를 했는데 당대표가 나와서 그 쓴소리에 대해서 바로 받아쳤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더 이상 아무도 이야기를 못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봐요. 그 부분에서 만약에 비판을 하고 싶으면은 반대 상황이 됐었을 때 비판이 안 나왔을까? 난 그건 아니라고 봐요. 그냥 원내대표가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은 그 예를 들면 의총에서 결정을 하고 의총에서 뭐 하는 거에 대해서 너 안 돼 하지 마 니네 이렇게 가라고 만약에 지시를 하고 그랬다면은 의총을 무시하는 것이고 비민주적이라고 할 수는 있지만 의총에서 결정해가지고 그 원내대표가 결정해서 가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봤을 때 무슨 터치를 하거나 그런 건 거의 없다고 보거든요. 그런 내용들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굳이 그렇게 매번 나올 필요가 있는가? 그리고 하는 이야기는 다 전해 듣습니다. 그거 의총에서 무슨 이야기 있었는지. 어쨌든 간에 지금 김종인 비대위원장에서 가장 많은 문제 제기 중에서 하나가 민주적 리더십이 결여되어 있다. 별명이 짜르잖아요. 짜르. 이게. 거기서 어떻게 느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의총에 와서 어차피 그분한테 지금 원하고 있는 것은 비대위원장이잖아요. 비상대책위원장이어서 그분한테 우리 당을 바꿔달라고 이렇게 권한을 준 게 있습니다. 당대표가 아니고 비대위원장으로 뽑았었을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고 거기에 맞는 역할을 해달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분이 만약에 그 범위를 벗어나서 원내 활동에 대해서 만약에 개입을 하고 막 이런다 그러면 저는 자르라고 이야기하는 게 맞다고 봐요. 근데 그분이 만약에 뭐 지금 결정하고 있는 부분들이나 그 양반이 사실 뭐 얼마나 뭐 크게 의사 결정을 한 건 별로 없어요. 자기 의견을 제시를 하고 우리 당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지. 뭐 예를 들면 5.18 그 민주화 묘지에 가서 무릎을 꿇고 뭐 절을 했던 게 그게 짜르의 행태는 아니잖아요. 우리 당이 어느 쪽으로 갈 것이다라는 것을 몸으로 그리고 멘트로 그리고 어떤 그 행동으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게 리더십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거기에 가서 막 만나가지고 토론을 해서 뭐 이걸 이렇게 만나서 이야기해서 을사들사하고 뭐 이런다고 해서 그게 민주적이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분이 만약에 근데 그 범위를 더 벗어나서 원내 활동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지시를 내리거나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지침을 내리고 이런 게 된다면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그분이 하시는 모습은 당 전체가 어떤 식으로 우리가 방향으로 가봅시다라는 것들을 이렇게 제시하고 가르치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분이 하자는 대로 다 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 능력이나 그런 감각은 제가 봤을 때 탁월한 것 같아요. 직장상사하고는 뭐 별로 그렇게 그 개별적으로 뭐 가까이 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한 번도 그분하고 직접 대화를 해본 적은 한 번도 없어요. 단 한 번도 없는데 저는 그래도 뭐 사석이든 어디든 항상 이야기한 게 뭐냐면 진짜 배울 점이 많더라. 정말 배운 점이 많고 리더가 보여줘야 될 그 장점 중에 정말 중요한 걸 가지고 계신 게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당 안에서 움직이고 있는 것들 중에서도 분명히 옛날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럴 때 그분 같은 경우 있었을 때 만약에 그럼 그분하고 가서 막 토론하고 이야기하고 이러다 보면은 사실 밖에서 봤을 때 우리 당 옛날 똑같네. 아직도 저런 이야기 하고 있네 라고 보실 것 같은데 그럴 때 그분이 보이는 모습 보면은 그냥 무시하고 그냥
행동으로 보이는 게 있거든요. 그런 걸 보면서 저는 뭐냐면 싫어하는 사람은 저걸 자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저 같은 초선들이 봤었을 때는 리더십이다라고 보는 거죠. 저는 그리고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6개월 전에 우리 당하고 민주당하고의 그 격차와 그 상황을 비교해 보면 그 6개월 동안 지금 사실은 저쪽 당의 당대표와 원내대표와 우리 당 투톱과의 이 국민들한테 줬던 이미지 그리고 그 사이에 우리 당이 얼마나 지금 약진해서 지금 따라잡았는지를 생각해 보면 비대위원장님하고 원내대표 주호영 원내대표 두 분은 아주 정말 어려운 상황에서 탁월한 모습을 보여줬다고. 6월 1일 날 취임했어요. 비대위원장에. 그리고 8월 이주창과 정점을 찍었어요. 완만하게 상승하다. 그때 리얼미터에서는 국민의힘이 민주당을 앞서는 정당 지지율, 앞서는 결과가 나왔어요. 근데 지금 시점에서는 시작할 때와 똑같아지죠. 거의 1% 차이 정도인데 여기서 김종인 위원장의 위기론이 뭐 실제로 뭐 맹탕 아니냐 이게 이런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지금 지지율이 그 전보다 확 지금 올라가 있는 거는 아닙니다. 이제 국민들로부터 국민의힘이 제가 볼 때는 다시금 인식되고 있다는 것은 분명한 것 같아요. 근데 지지율 자체로 보면 그렇다 이거지. 제가 늘 이야기 드리는 게 지지율은 일종의 약간 밴드웨건 효과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지율이 높아서 선거에 이기는 게 아니고 선거에 이기면 지지율이 따라 올라가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관성의 법칙이라는 게 물리적인 거에서만 관성의 법칙이 있는 게 아니고 정치, 사회, 문화에서도 관성의 법칙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당이 탄핵이 당해서 촛불 시위하면서 그 수많은 국민들이 쏟아져 나왔던 게 불과 한 3년 전밖에 안 돼요. 그리고 4.15 총선 때 그렇게 우리가 참패를 했던 것은 6개월밖에 안 됐습니다. 6개월 만에 이게 그 상황이 바뀌어서 그 지지율을 따라잡는다 해서 역전을 시켰다라는 것은 불가능하고 그때 당시 잠시 우리가 지지율이 올라갔다라고 보였던 건 뭐냐면요. 저쪽 당에서 자기 당에 대해서 그 지지자들이 경고 한번 던져준 거에 불과해요. 그때도 저는 그때 뭐냐면 다음 주면 우린 떨어질 거고 큰 의미가 없을 것이다. 그러면서 그 한 3, 4%에서 5% 정도 지지율 차이가 계속 유지돼서 갈 것이다. 근데 그게 선거 결과하고는 다음번이나 그 다음번 선거 결과하고는 크게 상관관계가 있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지율이 만약에 이게 올라가서 이렇게 따라 붙게 되고 이렇게 된다 그러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슈 파이팅이 중요한 거거든요. 그때 이슈에서 뭘 어떻게 캐내느냐 부분에 있었으면 지지율 관리가 계속 되는 건데 지금 우리가 봤을 때 궁극적으로 우리가 정권을 재창출을 하는 데 있었을 때 중요한 것은 이슈보다는 정책 같아요. 이슈보다는 정책인 것 같고 지금 우리가 마지막에 이 지지율 격차를 지금 못 따라잡고 있는 건 뭐냐면 국민의힘 하면 딱 떠오르는 대권 주자가 없을 뿐만 아니라 국민의힘 하면 딱 떠오르는 가장 대표적인 정책이 없습니다. 이 두 가지가 없기 때문에 그 지지율이 안 나오고 있는 건데 이 두 가지는 선거 때 되면은 나오게 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로 거의 지지율 자체를 아예 안 봐요. 의미도 없고. 근데 느껴지는 분위기는 지금 사실 보면 제가 구글링을 해서 보면은 구글링을 하면서 연관 검색어 같은 거 계속 검색을 해보면 우리 당에는 되게 긍정적인 요소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지금 정권과 대통령을 더 싫어해요. 특히 20대는. 그렇더라고요. 더 싫어합니다. 그 사람들이 우리 당으로는 못 오는 거예요. 왜? 원래부터 싫어했으니까. 뭐 그런 거고 오히려 이제 40대, 30대가 견고하게 이제 안 넘어오는 거죠. 청년들한테는 제가 봤을 때 제일 중요한 게 지금 대한민국 사회에서 완전 소외돼 버렸습니다. 아무런 역할을 못 해요. 그러니까 그냥 없어지고 지금 숨겨진 세대인 거죠.
직장도 못 얻고 뭐 혹시 직장을 얻다고 하더라도 가정을 꾸릴 수 있을 만한 그런 희망 자체가 아예 없어진 거죠. 집을 얻을 수 있는 게 없고 정규직이 될 수 있다라는 희망이 없는 거고. 그러니까 결혼을 해서 내가 자식을 낳으면 그걸 정상적으로 자식을 키워낼 수 있다라는 게 없는 거고, 정치적으로도 내 목소리는 아예 낼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청년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다 뭐냐면 양 정당의 목소리를 그대로 앵무새처럼 되풀이하는 생물학적으로만 젊은 사람들이 지금 청년 정치인으로 나와 있는 거예요. 청년들 목소리에 아무것도 대변을 안 하는 거죠. 지금 청년 정치인이라고, 젊은 청년 정치인이라고 나온 사람들 중에 청년 일자리나 그다음에 청년 정치, 청년 강령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아무것도 없어요. 다 이용해 먹으려고만 하는 거지. 그러니까 결국 걔들한테, 청년들한테는 제가 봤을 때 자기들이 살 길, 그러니까 나한테 궁극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당이라는 게 어느 정당이냐, 그걸로 가는 것이지. 아무리 쇼를 하고 제가 화장을 하고 나가서 아무리 쇼를 하고 춤을 춰봐야 안 옵니다. 지금 애들은. 지금 청년들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가 않아요. 지금 이 정당에서 저번에 고민정이 이야기했듯이 정책이 30%면 홍보가 70%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30대하고 40대한테는 먹혀요. 왜? 그 사람들은 먹고 사는데 별로 지장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홍보에 먹히는 거지만 지금 청년들한테는 그거 안 먹혀요. 아무리 분칠을 하고 나와도 이 정권을 안 믿어주는 겁니다. 20대가.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러면 분칠하고 나가서 똑같이 저기 싫어한다고 우리가 가서 춤춘다고 들어줄까요? 안 들어줘요. 그러니까 청년들이 자기 자리 찾을 수 있고 자기 일자리 만들 수 있고 그다음에 정치에 자기가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거 만들어주는 거죠. 저는 이제 뭐 예를 들면 뭐 하우스라는 이런 협동조합 같은 것도 그걸 하고 싶어요. 예를 들면 청년들이 예를 들면은 자기들 정책을 개발을 하고 그 정책 개발로 가지고 생계 유지가 가능한, 그리고 청년들이 정치를 입문할 수 있는 어떤 인큐베이터, 내가 선거에 나가려면 뭘 준비해야 되느냐, 그런 거 알아볼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려고 하거든요. 지금은 사실은 뭐냐면 저 하우스에 대한 공격이 결국 그런 거예요. 기성 정치인들은 뭐냐면 그렇게 되면 길이 나한테 통해야 내가 통행료를 받아먹을 수 있는데 다른 길이 생긴다고 생각하니까 하우스를 공격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잘 키워내서 결국은 우리 조합원들이 아니고 청년들이 그걸 이제 자기들이 먹을 수 있고 점거할 수 있는 그렇게 만들어내는 게 우리 목표입니다. 저는 유승민 대표를 전적으로 지지를 하고 유승민 대표 때문에 정치를 시작을 했지만 하우스는 유승민 대표하고는 관련 없어요. 그건 뭐 철저하게 분리할 거고 하우스는 어떻게 보면은 다음번 정치를 준비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남겨줘야 되는 공간인 것이고 대신 이제 아무래도 저기 유승민 대표를 우리는 오히려 이용해 먹으려고요. 청년들한테 인기가 많으니까 좀 자주 좀 모시고 와서 청년들을 좀 그쪽으로 끌어당기는데 좀 불쏘시개로 써먹을 생각인 거지. 이게 그 유 대표님의 그 어떤 그 외곽 조직으로 움직이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면 그 하우스에는 보면 나경원 대표님도 들어와 계세요. 아니, 나경원 대표님이 무슨 뭐 유승민 대표 그러면 뭐 외곽 조직입니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기존 정치에서 벌써 견제가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 당 의원들이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사실은 막 지지율 높은 후보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결국은 우리 당의 특성도 그렇고 저쪽 당도 그렇고 후보가 정해지면 그 후보를 중심으로 당원들이 상당히 강하게 뭉칠 것이고 오히려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외연 확장성이 어느 정도 되느냐죠. 사실은 이쪽이나 저쪽이나 35%는 그 되게 로얄티가 높기 때문에 일단 가는 거고 중간에 있는 중도층 10%에 대해서 얼마나 그 확정성을 가지고 있느냐가 되게 중요한데 그런 후보를 일단 우리가 좀 만들어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후보를 만드는 작업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당장 내년 저는 서울시장 선거가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이 정부가 지금 보면은 총선 이후에도 사실 보면은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나 총선에 졌기 때문에 내년에 서울에서는 정말 전세난 때문에 서민들이 피눈물을 흘릴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럼 우리가 총선에서만 지지 않았었어도 저런 정말 미치광이 법이 통과를 할 일은 없는 거고, 그러니까 내년에는 반드시 이겨서, 그거는 제가 봤을 때 우리 당이 살아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서민을 살리기 위해서는 진짜 이 폭주를 막아야 된다고 봅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 사실은 견제를 해주고 막아줘야 되기 때문에 내년 선거, 서울시장 선거 때는 저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우리 초선 의원들 모여가지고 우리 모두 진짜 다 희생하자. 모든 거 다 내려놓고서라도 희생하자. 우리가 국회의원 하나 한번 해먹으려고 정치 시작한 거 아니지 않느냐. 그리고 내일 그만둬도 우린 정치 국회의원 한번 해먹은 거다. 꼭 재선 3선 해야지 국회의원인 거냐. 그러니까 내년 총선과 내년 서울시장 선거와 내후년 대선에 다 희생하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럴 거라고 봅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냥 싫은 거예요. 그리고 예를 들면 지금 상황에서 그 양반이 나와서 누구 한 명 밀어주면 그게 더 문제인 거죠. 그러면 당이 더 빨리 깨지는 겁니다. 진짜 난리가 나는 거예요. 계속 분발시키는 거잖아요. 안에서 하고자 하는 사람 분발시키는 거고, 당 외곽에 있는 사람들, 우리 당에 쉽게 선뜻 못 오는 사람들한테도 기대와 희망을 갖게 해주는 건데 그게 뭐가 나빠요? 저는 하나도 안 나쁜 것 같아요. 그리고 막말로 지금 눈에 다 국민들 눈에 다 성에 안 차잖아요. 그건 당 비대위원장이 이야기한 건데 그걸 기분 나쁘게 국민의 말을 그냥 대신 전해준 거지. 저는 모든 그 가능성을 열어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저는 심지어 그까지 봐요. 우리 당에 꼭 낼 필요는 없다. 제 3지대 사람이 시민 후보로 나가면 우리 당이 딱 깔끔하게 희생해서 그 사람 밀어줄 수도 있다고 본다. 그건 저도 동의합니다. 아무래도 우리 당원들도 그걸 알 겁니다. 어차피 우리 당이 총선 겪고 난 다음에 우리 당이 이게 과대대표돼 있는 거구나라는 걸 알고 있는 것 같아요.